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비가 그친 사이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선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이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청자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시사회를 듣고 계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의사는 일부 가입돼 있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와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의료계의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20곳이 넘는 상급 종합병원 인력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나선 건 지난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 파업 이후 19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필수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스스로를 붕대, 방수밴드 같은 소모품에 비유할 만큼 의료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의료인의 책임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호소했는데요. 코로나19 최전선에 섰던 공공병원들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출산과 낮은 의료 수가 문제로 폐과를 선언한 소아과가 줄을 이었고 환자가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할 때마다 의료 현장에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정부는 보건의료 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의료 인력 확보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만큼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리투아니아로 출국했는데
출국 전에 외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힘을 통한 평화 이걸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AP통신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고 대통령실이 발췌 배포한 이 발언 원문이 있는데 네.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는데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이다라면서 이 나토 회원국들과 또 한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당장은 뭐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도 보이는데 계속 좀 긴장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죠.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죠.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제와 관련돼서도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좀 양해의 어떤 요구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정상회담 개최 조율 중이다 이 사실을 밝히고 이게 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어떤 의제를 얘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상회담이라는 게 여러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지나가다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식이 있는데 그러한 형식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정식으로 하는 그러한 정상회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지 NHK 보도를 보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한 이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성 확보 그리고 이 풍평 대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언 비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고 또 이해를 구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금 보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구한다는 거는 뭐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하는 것처럼 다음 달 방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달 방류를 할 테니 좀 이해를 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아직 알 수 없는 것이죠. 8월에 한다고 하는 것인지 네. 앞으로 할 건데 기다려 보라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언제가 됐든 방류를 하겠지만 뭐 그때 가서 뭐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아직 뭐 수위나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8월에 방류한다라는 것도 일본 정부가 뭐 확정적으로 지금 확정지어놓은 사안은 또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타국의 정상과의 만남에서 그 일정을 정부가 확정하지 않은 일정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원론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얘기가 오간다면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발언을 하는지 또 어떤 요구를 하는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나저나 야당 의원들은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이에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 여론을 환기시키겠다 이런 목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하고 부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 이렇게 10명이 김포공항으로 출국해서 현지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방일 첫 일정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서의 집회였습니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 후쿠시마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일본어로 쓰여있는 현수막 그리고 피켓을 들고 한 1시간 40분가량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냈다라는 거고요. 네. 이 자리에는 이제 일본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이 단체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항의 방문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라고도 촉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엔 또 현지 시민단체 사요나라 원전하고 소통하는 교류에도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기관 또 이런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다각도로 이제 접근하는 그러한 일정을 소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의원 모임과 면담을 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네. 12일에는 일본 주재 외신클럽 기자회견 그리고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도보 행진 등의 일정을 예정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이제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IAEA 사무총장이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폭행 빼고는 다 당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거기서 민주당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국격을 추락시키는 무례한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에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모로 뭐 망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이 방금 말씀드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의 만남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정중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것이다. 국격을 추락시키는 무례한 행동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곰곰이 되새겨봐라. 이렇게 지적을 했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국제기구 대표를 모욕하는 모습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그지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 논평을 통해서도 IAEA 대표단을 향해서 일본 편향적이라고 한 것은 국격 훼손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 돈 없는 괴담 선동 정치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서 국격을 추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뭐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 오염수, 뭐 처리수 이런 표현도 안 쓰고 그냥 물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물이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 물을 안전하다고 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전하지 않아서 지금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IAEA가?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프스라는 기계를 통해서 정화를 했고 그 정화한 결과가 안전하다. IAEA 보고서는 이 주장인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미비한 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알프스라는 그런 기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른지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IAEA가 검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바를 뭐 그대로 활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다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고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네. 일본이 결정할 것과 IAEA가 이제 결정할 것 그리고 왜 보고서에 예를 들면은 다른 샘플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과학적인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게 부족한 어떤 이 설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지금 뭐 이른바 가짜뉴스 맞겠다. 그리고 정부가 뭐 최대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관련 내용들을 공개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요. 그 지난번에 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 인사가 처리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네. 처리수라는 표현은 일본 정부가 이제 쓰는 표현인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강조하는 그렇죠. 그런 뜻의 예, 이제 예. 처리수인데요. 예. IAEA 보고서에도 이제 이 처리수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좀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오염수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는데 네. 공직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리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은 일본 편향적인 자세가 아니냐? 이건 이제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구영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오염수로 부르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언론이나 당에서 국회에서 쓰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IAEA 보고서의 표현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오염수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라는 걸 비추어 보면은 다른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명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핵폐수라는 용어를 이제 민주당 등은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적절하냐 이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얘기를 굳이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국민께 근거 없는 불안감만 주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라파엘 그로시 총장이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일본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방류할 경우에는 후쿠시마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수입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질의도 있었는데 기존의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했고 IAEA 종합보고서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어떤 인과관계도 없음을 다시 강조한다라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헷갈리게 하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거는 기존에 핵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게 바닷속에 축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하다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안전성이 확인돼야 우리는 수입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거기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해역이기 때문에 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일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 이제 이게 우리 논리인데요. 네. 다만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라파엘 그로시 총장 등이 주장한 것처럼 이 오염수를 이 정화해 가지고 방류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어쨌든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깨끗한 물은 추가로 이제 그 해역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라파엘 그로시 등의 주장은 그러한 물에서 만약에 산 수산물이 있다면 그것은 수입해도 된다라는 주장하는 건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배출될 때 깨끗하든 더럽든 간에 그 해역의 상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다는 상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네. 일본은 여전히 이제 IAEA 보고서 등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될 경우에는 깨끗하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고 전문가니 뭐니 물론 이제 외교관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로시 총장이 후쿠시마 해역 주변에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수소 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다는 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뭐 오염수라고 하는 걸 오염수에서 살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보니까 뭐 물 마신다고도 하고 수영한다고도 하고 뭐 그 수산물도 깨끗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굳이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왜 사용했는가도 의문입니다. 네, 하여튼 뭐 후쿠시마 해역에 있는 수산물들이 다 바뀌어야지 되는 건가? 아니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참 이상한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선언한 이후에 정치권 공방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사업 재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방세환 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가 오늘 오후에 하남시청 상황실에 모여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세 지자체장은 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직간접적인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자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일단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 개 지자체가 이 강화 IC를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공동 노력하자. 여기에 합의했다는 거고요.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교통 편익 증진에 노력을 하자라는 것에 공감했고 교산 신도시 이건 하남에 있는 건데요. 이 교산 신도시의 교통 대책을 위해서 고속도로의 선교통 후 입주 목표를 이행할 것 등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움직임과 별도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주민투표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양평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을 해서 그 안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서 여당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고 다음 정부에서 사업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원희룡 장관은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일정을 수행하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전면 백지화를 걷어들이는 것은 이러한 발언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장관의 발언이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공격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백지화는 이미 선언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추진 안 한다면서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할 때에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거죠.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해서 난 백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백지화 선언한 거 아닙니까?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 추진을 내가 할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공세 중단하면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비치는데요. 지금 원장관의 발언이. 그런 뭐 얘기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민주당이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을 하면 그러면 사업 재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제 엎어진 거에 대해서 양평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않고 민주당에 돌리는 방식의 어떤 정치 공세를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이 설명을 했는데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논의가 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한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검토한 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한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이 땅 소유주의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이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일각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희룡 장관은 이런 사실을 지난달 29일에야 알았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고요. 네. 이때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서 실무부서에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 치를 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병산리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있고 이걸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목 변경이라든가 형질비명 이런 것들을 한 정황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네. 그때 이미 땅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이 질의 내용이 형질 변경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어떤 내용 나는지 좀 보고요.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하고 관련 시민단체 등이 이 의혹에 대해서 고속도로 게이트 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을 촉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격이 대통령 가족의 재산 증식을 위한 노골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서 국토부 제2차관이 설명한 그런 뭐 타당성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다 등등의 내용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것이고 사전에 누군가 이걸 알아서 로비를 했다든지 중간에 뭔가 부적절한 어떤 권한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해명도 다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에 방점을 찍고 앞으로 뭐 이 진상규명과 특검 추진을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동균 전 양평 군수 일가 땅이 당초 원안 종점 부근에 있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 조선일보 등의 보도를 근거로 해서 계속 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와 친척들이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원안 종점 근처인 양평군 옥천명 아신리 등에 14개 필지 1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소유 중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셀프 어떤 특혜 의혹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일부 보도에 이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당시에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현직일 때 이제 구매를 한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셀프 특혜 의혹이다 이런 건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러면 국정조사를 해서 그 지역 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앞으로 이 문제도 뭐 입씨름의 대상이 계속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원안은 김성교 전 의원 그 양평 군수일 때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추진한 것도 있고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중간에 강화 IC를 설치하자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얘기할 때는 또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이제 얘기한 바도 있고 굉장히 얘기가 여러모로 얽혀있는데 왜냐하면 다 양평군에 있는 사람이고 다 국회의원을 했거나 군수를 지냈거나 또는 뭐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김성교 전 의원의 경우에는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도 거론되는 인물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뭐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누가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난감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왜 애초에 어찌됐든 간에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원안에 해당하는 이 양서면으로 종점이 확정됐던 이 안이 5월 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왜 강상면으로 바뀌었느냐. 네. 그리고 그 바뀐 과정이 적법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 때문에 제대로 이제 좀 조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해서 이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나머지 문제는 뭐 검찰 수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어떤 게 가장 타당성이 좋은 건지 경제성이 또 높고 그리고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것인지 평가해 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 백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경안이라고 하는 것도 애초에 고속도로 안하고 이제 사업의 취지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고속도로 이 안은 두물머리 근처에 교통량 정체 해소를 이제 핵심으로 하는 안인데 지금 바뀐 강상면안은 쉽게 얘기하면 양평읍이라든지 양평군 핵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도모에 가까운 안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할 필요도 있다. 이게 별개 사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사회를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6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매일 만보 걷기를 하는데 오늘도 시사회를 들으며 만보를 채워가고 있어요. 만보 채우면 들어가서 씻고 시원하게 시사회 들을 거예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걸음수를 보내주셨는데요. 8,600보 정도를 걸으셨네요. 만보 금방이겠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씻으시고 시사 계속 들어주십시오. 1967님. 우리 집 옥상에서 제가 농사지은 열무로 담근 열무김치에 막걸리 한잔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좋은 날 라디오 틀어두고 시사회 듣는 이곳이 최고의 피서지인 듯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셨는데요. 막걸리 굉장히 시원해 보이네요. 한 잔 아주 시원하게 드시면서 여름 더위 이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이 폭우와 폭염, 가뭄 같은 이상 기후가 계속 반복되면서 올여름 힘들게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금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여름 왜 이렇게 더운 건지 또 이 무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도 요즘에 더우시죠? 부산도 굉장히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지금 지구가 12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관측 사상 처음으로 평균 기온이 17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평균 기온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아, 네네. 사실 전 지구의 온도계를 다 꽂을 수도 없고 그렇죠. 전 지구 평균 온도 그러면 조금 일반인들은 생소할 것 같은데요. 1979년 이래로 이제 인공위성이 활발히 사용되면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건 육지건 모든 곳의 온도를 오차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평균을 낸 온도를 전지구 평균 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7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17도라고 하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류가 이제 태어난 지 약 300만 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 300만 년 역사상 17도를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제 우리 고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겪고 있는 온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 겁니까? 이게 탄소 때문입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써서 온실 효과로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기간이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은 지구적으로 라니냐 현상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라니냐 시기에는 열이 대기로부터 바다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좀 지구온난화하고 상관없이 조금 덜 뜨거울 수 있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던 게 이제 올해 초에 엘니뇨로 전환이 되면서 반대로 이제 바다에 3년 동안 축적된 열이
대기 중으로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예. 이런 어떤 그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효과에 더해서 이 엘니뇨 효과가 올해는 좀 더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원래 이렇게 라니냐하고 엘니뇨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개입한 겁니까? 네. 엘니뇨, 라니냐는 매우 지구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예. 2년에서 7년 사이에 한 번씩 발생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고 지구온난화하고 조금 무관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주기가 하필이면 올해 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폭염과 이상기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기가 반복된다고 할 때는 라니냐가 올 때는 지구가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가고 근데 그렇습니다. 엘니뇨가 올 때는 지구가 훨씬 더 네. 뜨거워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다만 네. 이게 폭이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슈퍼 엘니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 슈퍼엘니뇨라는 것은 이제 아까 제가 2년에서 7년 정도 주기로 발생한다 그랬는데 예. 이제 드물게 약 한 15년에서 20년 주기로 이런 온도 폭이 굉장히 큰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 엘니뇨가 발달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올 연말쯤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상기후 현상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세계 조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슈퍼 엘니뇨는 언제쯤 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근데 슈퍼 엘니뇨를 아직까지 우리가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과학적인 근거가 많지 않아 가지고요. 예. 아직 불확실성은 좀 있고요. 근데 엘니뇨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올 연말쯤에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 올 연말요? 네네. 그러면은 겨울을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슈퍼 엘니뇨 시기로. 그러면은 네네. 겨울을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건 없나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엘니뇨 상태고요. 예. 엘니뇨가 올 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예. 요게 이제 올 겨울이 되면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제 엘니뇨 때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철이 따뜻한 축에 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이제 눈이 또 많이 오는 그런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종의 15년에서 20년 사이에 큰 사이클이 네. 크게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네네. 그럴 때는 지구 기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네. 그 슈퍼엘니뇨가 나타날 때는 주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는 가뭄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북미 지역에는 기록을 깨는 폭염들이 발생했었고요. 예. 그리고 호주에는 홍수, 이렇게 지역마다 각각 서로 다른 이상기후 현상들이 주로 이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겨울 가뭄하고 내년 봄 가뭄까지도 사실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슈퍼 엘니뇨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네네. 그럼 지금 그거는 또 이제 앞으로 준비할 시간들이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네. 지금 이 여름을 놔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네네. 이 엘니뇨 올해 그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올 여름 기후는 어떻게 날씨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 네. 저도 그렇고 한국 기상학회지 등에 게재된 논문들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네. 엘니뇨가 왔을 때 여름철에 대부분 좀 비가 많고 비가 많고. 네. 예. 좀 습한 고온 다습한 그런 여름 이 좀 많이 찾아왔었던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네. 어느 정도 유의한 수준의 결론이라서 좀 신빙성은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가 많다고 하는 건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고온 다습이라고 하는 건 어떤 표현이신지 이건 예. 무더위, 폭염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비가 일단 많이 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고온 다습이라고 하면 네. 적도 지역에서 뜨겁게 달궈진 수증기들이 이제 한반도로 유입이 되면서 푹푹 찌는 더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날씨가 지속이 되고 그런 와중에 가끔 가다가 이제 여름에도 북쪽에서 이게 건조하고 조금은 차가운 기온을 가진 공기 덩어리가 내려오면 네. 그 고온다습한 공기랑 부딪히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우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날 걸로 예상을 했었고 이미 지금 좀 올여름이 그 폭우와 폭염이 이제 번갈아서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슷한 이 날씨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올 여름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태풍은 어떤가요? 네. 태풍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한반도 엘니뇨 시기에 이제 한반도 주변을 흐르는 쿠로시오 난류라는 따뜻한 바닷물이 있는데요. 예. 이 바닷물이 매우 지금 현재 뜨거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이 일단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올 수는 있지만 태풍의 진로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라 가지고 네. 그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태풍의 경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번 발생하면 네네.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기상을 예측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슈퍼컴퓨터를 돌린다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거를 제가 계속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교수님도 곤란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기후위기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네. 마땅히 대책은 없고 대책 자체는 네. 굉장히 근본적이어서 좀 네. 약간 좀 너무 허황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짧은 인터뷰 시간에 길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 도입률이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이제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서둘러야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그런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빨리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전기료도 잡고 하는 그런 일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당장은 이렇게 이 극과 극을 오가는 이런 기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 대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어떤 대책들은 계속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가 당장 내일 탄소를 안 쓴다고 해서 온도가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바뀌고 있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그 이상기후 대책들을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세우고 대비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였습니다. 흔히들 역사는 승리자들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겐 비록 승자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운명을 걸고 시대에 맞섰던 인물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경야독. 오늘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화두가 좀 무거운데요. 네, 그렇죠. 크기도 하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일종의 전기라서 그런데요. 네. 일반적인 위인들의 전기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단 전기인데 전기하면은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 장군 그런 식으로 세종대왕 나폴레옹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 인문학자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학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이 학자의 반대편에 있던, 구도로 보면 주인공의 반대에서 핍박을 하던 사람이라 빌런에 해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빌런에 해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입니다.
별의 순간 스테판 추바이크. 네, 그렇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별의 순간 언급해서 이거 누가 한 말이야? 뭐 이거 찾아봤는데 네. 스테판 추바이크가 한 말이었더라. 네, 유명한 그래서 작가죠. 굉장히 유명해진 거잖아요. 네, 예. 오스트리아 태생의 작가고요. 이 원래 이게 최고의 이야기꾼이자 최고의 전기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작가입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진짜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고 면밀하게 묘사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고요. 네. 광기와 우연의 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거기에 별의 순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그의 유작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지은 그 위로하는 정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몽테뉴의 이야기예요. 네. 수장록을 쓴 몽테뉴 예. 이야기인데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몽테뉴처럼 별 극적인 일이 없는 인물의 이야기를 책 한 권 분량으로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이시안 작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저는 한 권 읽어도 한 줄을 잘 못 쓰는 스타일인데 이시안 작가도 한 권씩 턱턱 잘 내시던데요. 네, 책은 뭐 한박이있긴 합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책 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역시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문학자인 카스텔리오의 이야기인데 네. 이 사람 역시 책 한 권 분량의 이야기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책의 반대편에 있는 칼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칼뱅요. 그렇죠. 네. 칼뱅은 개신교가 나타날 때 루터와 더불어서 성봉장에 섰던 인물이잖아요. 네.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유행했던 뭐 청교도적인 생활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니까 네. 오늘날 미국의 국민성을 나타내는 그 청교도 정신 이것들을 처음에 만들어낸 그 인물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런데 왜 두 사람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카스텔리오라는 사람하고 네. 칼뱅하고 이렇게 같이 맞세웠는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서인데요. 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책의 제목이 그냥 딱 있거든요. 네. 다른 의견을 말할 권리.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둘을 딱 이렇게 대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스텔리오가 칼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그렇죠. 권리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슈테판 추바이크는 전기 작가로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물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말했던 그런 그 저술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바이크의 전기는 좀 편향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칼뱅이 정말 굉장한 빌런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조심스러운데. 근데 뭐 카톨릭에 대항해서 신교를 일으켰던 칼뱅은 엄격한 교리를 적용해서요. 루터보다 더 엄격함을 얘기했죠. 그 루터의 와이프는 그 맥주도 만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루터는 되게 자유로웠던 편이고요. 예. 칼뱅에 비하면 칼뱅은 그의 근거지가 제네바거든요. 예. 여기를 완벽하게 종교적인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종교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도시 전체가 마치 독재 국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감시와 고발로 점철되어 버릴 정도라는 거죠.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저 사람 뭐 고해성사를 안 했다.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다.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이 아닌 무조건적인 배제로 대응을 했고요. 그러니까 칼뱅의 성격 자체가 규율이 있으면 하나도 예외 없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네. 물론 그걸 지켰고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굉장히 그 종교에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관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슈테판 추바이크가 비판하는 것은요. 네. 다른 의견을 가지거나 말할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칼뱅이. 네. 예. 칼뱅은 뭐 반대 의견을 말한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산채로 불에 타 죽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처형을 한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칼뱅도 역시 똑같은 식의 대응을 한 거예요. 약간 근본주의자 같은. 그렇죠. 애초에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칼뱅이 얘기를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개신교의 가장 그 교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그 교리를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이 구원 예정설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도 맞아요. 뭐 예. 얘긴 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사실 그런 기독교라든가 그 교리 얘기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 종교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건 네네. 아니고 약간 정치적 의미로서의 어떤 표현의 자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이 츠바이크가 또 거기에 대해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언론과 관련된 언론 표현의 자유?
또 역으로 보면 정치적 탄압에 대한 얘기를 다룬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츠바이크가 말하는 건요. 다른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는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 그 카스텔리오 얘기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칼뱅에 대해서 일단 세르베투스를 처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 카스텔리오가 그걸 반발하고 나서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세르베투스와 카스텔리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카스텔리오는 진지하게 제네바에서 칼뱅과 조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칼뱅이 그때 처음에 자기가 프랑스어로 내가 성경을 번역하겠다라고 카스텔리오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걸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칼뱅이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런 것까지 허락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오. 왜냐하면 어쨌든 성경에 대한 거니까 네. 성경을 해석한다는 번역이지만 해석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칼뱅이 이미 프랑스어로 번역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그 반대한 거죠. 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칼뱅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좀 위험한데? 자기의견을 가진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다른 예. 사람들은 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예, 저 사람은 예. 지금 자기의견을 가지고 딱 나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성장할 기회를 뺏어버립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일단 제네바에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고 그리고 자신의 세력이 뻗치는 곳에서 그 사람한테 원래 성직자거든요. 네, 예. 성직자를 못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쫓기다가 계속 이제 몇 년간 생활고를 겪다가 간신히 바젤의 대학에서 자리를 얻게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세르베투스가 나오니까 그 바젤의 대학에 있던 카스텔리오가 반격을 하려고 예. 이렇게 뭐 책도 준비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정말 또 기가 막히게 또 그런 정보에 밝아가지고요. 예. 그 책을 준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핑계로 종교 재판에 세우려고요. 근데 자기는 지금 제네바에 있고 바젤이니까 자기 세력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몰래 고발을 해서 카톨릭 교회 종교 재판에 세우려고 예. 이렇게 밀고를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근데 아니 권리고 갖고 있다고 그렇게 네. 지금 탄압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 이런 것을 좀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성공하지 못해요. 종교 재판에 세우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종교 재판에 쓰기 전에 48세 나이로 카스텔리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죽게 되고요. 네네. 근데 정말 이 칼뱅이 좀 이 책에 의하면 좀 지독한 게 예. 책을 내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책이 나오기도 전에 출판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카스텔리오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유명하지 못했고 예. 그리고 책도 안 남아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카스텔리오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 책 읽을 때 주의사항이 좀 있다면서요? 네, 이 책을 읽을 때는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책 전체를 읽을 때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뭐냐면 스토리가 재밌고 사건도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역사 자체 팩트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츠바이크가 왜냐하면 자신의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극적 효과를 위해서 빌런을 매우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주관성이 너무 들어간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이 책에서도 카스텔리오와 그가 상징하는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칼뱅을 마치 악마처럼 그리거든요. 심지어 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은 게 예. 칼뱅의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초상화를 보라. 아, 그 유명한 초상화 있어요. 네네네. 여기 네크 이렇게 한 거. 네네. 예, 예. 이 뾰족한 턱이 네, 너무 사악해 맞아요. 보인다. 예. 뭐 그 손을 보라. 하여튼 그 부드러움이라고 모르는 손을 보라 이런 식으로요. 예. 아니 그냥 평범한 초상화인데 이렇게까지 또 악마적으로 얘기할 것인가 할 정도로 되게 좀 심하게 그 주관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슈테판 츠바이크가 살았던 시대가 나치가 득세하던 시절이잖아요. 예. 그런데 슈테판 츠바이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아, 그래서 나치를 피해서 도망 다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칼뱅이 카스텔리오한테 한 박해가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 슈테판 츠바이크 역시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영국이나 미국, 브라질 같은 데로 막 그 망명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 뭐 집에도 못 가고 우울하니까 나중에는 부인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스텔로를 보면서요. 슈테반 추바이크가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대입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요. 이 책만 보고 칼뱅 이런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돼서 그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다만 그냥 그래서 이런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여야지 칼뱅에 대한 판단을 이 책만 가지고 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거는 좀 주의사항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시에는 칼뱅의 권위나 이런 것들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감히 다른 의견을 내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지만 네. 그렇다고 칼뱅이 정말 그렇게 독재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나치게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측면이 네,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스테판 추바이크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네, 네. 자, 우리가 끝으로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셔야죠. 네. 이 카스텔리오는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야만적 폭력이라고 보았고요. 카스텔리오가 그 당시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단 한 가지만이 이러한 야만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톨레랑스거든요. 네. 관용. 예. 우리 세계는요. 단 한 가지가 아닌 수많은 진리가 같이 들어설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서로 원하기만 한다면 나란히 모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신념을 판결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토론하고 논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신의 신념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만이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할 거리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이런 자세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이 가장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OECD 사회갈등 지수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분석한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네. OECD에서 우리나라가 사회갈등이 제일 심한 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회갈등 계속 지금 진영 간 갈등, 이념 갈등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포용할 것이냐. 네. 이런 면에서는 한번 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스테판 추바이크가 아까 얘기한 별의 순간 네. 이산 작가는 혹시 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별의 순간을 찾아야죠.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최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저한테도 별의 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지금 애청자분들도 그런 순간이 그럼요.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주경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 KBS 58분 날씨.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금요일에는 중부지방,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북부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고 수도권과 충남, 전북 북부에는 120mm가 넘는 것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경상권, 제주도에는 5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기온이 31도를 넘겠고 체감온도는 33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경 광주 25도, 강릉 26도 등 오늘 밤사이 동해안과 남부지방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제주 33도, 강릉 32도, 대구 31도, 광주 29도, 대전 28도, 서울, 부산 27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25.8도, 습도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누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눈다면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 되겠죠. 당연히 단호히 반대하실 테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드려 볼게요. 수많은 자탄을 퍼뜨려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아갈 우려가 있는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라 해도 무고한 민간인, 특히 어린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는 사용하지 말자는 게 그동안 국제사회가 지켜온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집속탄과 백린탄, 네이팜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국가를 맹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포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집속탄과 백린탄 등을 쓰는 러시아에 맞서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탄류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마 6.25 전쟁 기간 동안 미군이 쓴 폭탄의 양이 태평양 전쟁 때 사용한 것보다 더 많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요 도시가 사막으로 변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의 폭탄이 공중에서 투하됐는데요. 이 가운데는 폭탄이 터진 주변을 온통 불바다로 만든 네이팜탄이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네이팜탄 하면 베트남전 당시 화염에 옷이 다 탄 채 울부짖으며 뛰어나오는 소녀 모습이 담긴 사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훗날 네이팜 소녀로 불린 이 여성보다 20년 먼저 같은 참상을 겪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1951년 3월 네이팜탄으로 극심한 화상을 입은 한국인 여성 3명입니다.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구호소 바닥에 처량하게 주저앉아 있는 이 여성들의 피부 곳곳은 검게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이 사진은 네이팜탄과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최소한 집속탄과 네이팜탄, 백린탄 등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글프게도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집속탄 금지 협약에도 서명하지 않은 상태고요. 오히려 엄청난 양의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No
cloud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y.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or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존 레논의 이매진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사회를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세요. 휴대전화 뒷자리 152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여기는 익산 할인 공장입니다. 내일 초복 때문에 여기가 할인 본사 있는 곳이죠. 그 밤새워 일하고 있어요. 저도 초복에 치킨 한 마리 하고 싶네요. 라는 문자와 함께 공장에서 일하고 계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내일 초복을 앞두고 이렇게 밤샘 작업을 좀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근데 할인이니까 이 닭 드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하림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초현대식 시설이라고 와서 공장에서 꼭 한번 닭 먹어보라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먹으면은 닭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꼭 삼계탕 드시면 좋겠습니다. 1106님, 갑자기 옥수수 먹고 싶다는 아이 말에 옥수수 삶으며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했으면 안 해줬는데 시사회 듣는 옥수수들아 맛있어져라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311님, 전주에서 택시 운행하는 애청자입니다. 시사회에서 다루는 주제로 때때로 승객들과 토론도 하면서 2시간 동안 유익하게 듣고 있는데요. 시사회 끝나는 시간이 제 영업이 마무리되는 시간이라 오늘도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택시 안에서 셀카를 보내오셨는데요. 그러네요. 이 청취자분을 포함해서 화물차 운전하며 듣고 있다. 이게 대리기사한테 잘 듣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문자를 주고 계세요.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여성 기사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택시기사님들이 시사를 많이 들어주시면 승객들도 많이 들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나서 청취율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늦은 밤 시간에도 운전하고 계시는 많은 운전기사 분들께 대리기사 포함해서요. 저희가 좀 힘을 내시라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힘내셔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있고 하니까요. 내일은 또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김성환의 시사야 잘 듣고 있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때 한 400명 정도까지는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네. 1000명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네, 미신고 아동 수사가 시작된 이래에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대상이 가장 많았었는데 지금 서울청이 200건을 넘어서면서 네. 1000건에 육박하는 아동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로는요. 이 1000건에 육박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가 34명인데요. 그중에서 11명 정도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비롯해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망이 확인된 영아 4명은 친부모들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정황을 지금 확인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지금 수사를 종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신고 아동 수사가 계속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달 30일 79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3일날 193건 그리고 5일날은 598건 6일은 780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넘어가면 뭐 이미 1000건을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아동이 782건이고요. 소재가 파악된 경우는 253건, 혐의 없음으로 130건 등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930건이 넘는 건수 다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제일 많은 건수는 베이비박스로 예.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모두 다 정식 수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건수가 제일 많았는데 서울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참 숫자가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감사원이 바뀔 때 한 2,200건 정도 좀 넘었었잖아요. 네. 그중에서 베이비박스로 간 아이가 한 1,400명 네, 정도가 맞습니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수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신고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니 네. 기존의 숫자 얘기했던 거와 별도로 또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건지 아닌지도 좀 헷갈리고 네. 이게 좀 뒤섞인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네. 하여튼 어쨌든 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사를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그 만약에 시신 그러니까 숨졌다.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진술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계속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시신을?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들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아들은 우선 체구가 너무 작아서 특성상 부패가 굉장히 빠르고요. 유기 추정 장소가 야산 등지인 경우가 많아서 네. 야생동물에 의해서도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2015년에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할머니가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했다고 알려져 있는 용인 영아살인 사건과 관련돼서 수색 작업을 지금 2번이나 했는데 시신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수색을 이미 종료했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다운 증후군이던 남자아이를 친모가 출산해서 키우다가 아이가 며칠을 숨져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천 영아유기 사건이라든지 대전의 영아 사망 사건도 현재까지 사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를 이제 그 영아 시신을 찾지 못했어도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재판을 진행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난항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이 뭐 앞서 청취자분들 네. 그 문자 메시지 전하면서도
초복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 닭고기 가격이 네. 최근에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킬로그램당 닭고기의 소매 가격이 6,385원인데요.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해 보면 13.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킬로그램당 평균 닭고기의 소매 가격과 도매 가격도 1년 전에 비하면 12에서 13%가 오른 상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생산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뭐 사료값도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사육의 규모를 좀 줄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숫자가 줄면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한동안은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그 이후로는 수요가 좀 감소했다가 이제 이 복 시즌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닭고기 가격이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작이잖아요. 초복이면 한동안은 닭고기 가격이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가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지난달에 삼계 공급량을 지난해 대비해서 19.9% 확대했다고 밝혔고요. 또 40% 이상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6개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어가지고 꽤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대충? 10,000원 후반대에서요. 그리고 2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서 2만 원 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전복 들어가면 2만 원 넘어요. 전복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냥 삼계탕 먹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반계탕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집에서 끓여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직장 다니는 분들 점심때 같이 그쵸. 삼계탕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보통 작년에 이제 가격이 좀 올라서 가격을 좀 올렸어요. 전기요금이나 다른 일반 제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올해도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시내 중심가에는 10,000원 후반대 거의 2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가게 측 설명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닭가격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야채값도 오르고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의 삼계탕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16,423원입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12.6%가 올랐는데 복날을 앞두고 가격이 좀 더 오르기 때문에 2만 원 넘게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 그나마 이제 너무 기운 떨어지고 힘드니까 삼계탕 한 그릇 먹으면서 이제 보양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계탕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한 마리 다 먹는 거 사실 조금 양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나 양을 고려했을 때 한 마리가 부담스러우니까 반계탕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게 합리적인 메뉴 주문량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재료를 사서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한번 먹어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인 가구 먹을 수 있는 삼계탕 재료를 사보니까 총 22,000원 정도. 그러니까 1인당 가격이 10,000원 초반대 정도 되니까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삼계탕 가정 간편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2주 동안 팔린 삼계탕 가격을 보면 1년 전에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간편식 생산량을 87%나 늘렸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게 이제 간편식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사서 먹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외식 가격이 원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좋기도 합니다. 청취자 김보배님께서요. 오늘 연계 2마리 카드 행사로 6,980원에 샀어요. 아이고.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사신 저렴하게 사셨네요. 예. 네, 집에서 해먹으면 좋긴 하는데 또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근데 삼계탕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캄필로박터 식중독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보양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캄필로박터 제준이 식중독 발생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닭을 요리해서 드실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리된 걸 드시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생닭을
사서 집에서 삼계탕을 조리한다고 하면 이 캄필로박터균이라고 하는 게 닭 오리와 같은 가금류나 야생조류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인데요. 감염되면 보통 우리가 식중독 걸렸다라고 느낄 때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2018년부터 5년 동안 캄필로박터 식중독이 88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환자 숫자는 2,157명이었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983명이 7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식중독 절반 가까이가 이 삼계탕 등 보양식을 먹는 7월에 발생을 하니까 특히나 완전히 익히지 않고 드신다든지 네. 혹은 닭을 씻은 물에 다른 그 식재료의 그 물이 튀어가지고 오염이 교차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소량으로 하시는 경우는 안 익히고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대량으로 여러 사람의 걸 한꺼번에 조리하다 보면 또 익지 않은 부위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 겉으로는 익은 것처럼 보여도 안에 보면 빠르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깊숙까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에 위생에 신경을 쓰시는 거고요. 특히 이제 손을 만지실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는 손을 씻는 거 그리고 생닭을 보관할 때도 좀 특별히 냉장고에 유의하셔서 보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교차 오염만 좀 신경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됩니다. 삼계탕을 뭐 푹 끓이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것 자체는 뭐 다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 생닭 갖고 왔을 때 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때만 좀 주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인구 절벽에 따라서 군 병력 자원은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군대 갈 때는 거의 한 70만 정도 됐거든요. 60만 명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20만 대가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리고 남성들의 반대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예상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은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 남성 여성 모두 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현재로는 우세합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6일에 전국의 18세 이상의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 수치인데요. 여성 징병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4.9%, 그러니까 절반은 훨씬 넘는 거죠. 찬성한다는 의견은 36.3%밖에 안 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8.8%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3.3%입니다. 그러니까 8.8%가 이제 오차범위 아니긴 한데 그러면 반대한다는 의견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확연하게 결과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징병제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계속 거론이 돼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결과 중에서 좀 더 주목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남성들은 찬성하고 여성들은 반대할 거란 제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별과 관계없이 남녀 모두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반대는 56.3%, 여성의 반대 응답은 53.4%로 큰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로는 50대가 제일 반대가 많았어요. 64.2%, 그리고 40대가 60.5%, 60대가 54.2%, 30대가 49.9% 순으로 반대를 나타냈고요.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8세부터 29세까지가 42.2%로 전 연령에 있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진보층과 중도층의 의견도 좀 달랐는데요. 이념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경우는 69.9%가 반대했고 중도층의 경우에도 56.7%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층의 경우에는 찬성 반대가 비슷한 비율이에요. 47.5% 그리고 반대가 41.5%로 아주 비슷한 그런 그 내용을 나타냈는데 아직까지 병무청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여성을 징병한다는 게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우선 표본이
500명 정도여서 좀 적은 이후에도 이제 편이네요. 조금 조사를 진행을 계속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무선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RDD 방식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도입의 필요성들이 계속 논의가 된다고 하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좀 진행을 해보고요. 네,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공론조사도 좀 하고 그렇죠. 좀 이렇게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거를 남녀간에 공평하게 군대 다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네. 그러면 남녀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 그건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는 예, 것이고요. 자꾸 이런 예. 문제를 접근할 때 왜 나는 가는데 당신은 안 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 절대 여론조사라고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자꾸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술직 공개 채용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엄청나게 관심이 18만 많으시죠. 명이 모였다고요? 예. 몰려들었다고요? 근데 그중에서 6명의 여성 합격자가 나왔어요. 이게 킹산직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현대자동차 기술직이 60살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뭐 응시한 인원을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10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추정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18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만에 현대자동차 생산직 공개 채용에서 최소 6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공개 채용을 정규직으로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더더구나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요. 내용을 좀 보니까 1차로 선발된 인원이 200명이거든요. 네. 여기서 남양연구소의 연구직 15명을 제외하면 기술직 합격자 전체 185명 중에서 6명이 여성입니다. 올해 700명 채용하는데 지금 200명 합격자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합격자 200명 중에서 6명이 여성이니까 3%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여성들이 뽑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6명이 굉장히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기술직 공채에서 최초의 여성 합격자가 나왔다는 데는 좀 눈을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2024년까지 채용할 인원이 2023년에 400명 그리고 2024년에 300명 총 700명인데요. 이번에 200명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후에 나오는 인원수에서도 여성 합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공채했다 그러는데 200명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저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 요즘 현대자동차 잘 나간다는데 수출도 많이 하고 겨우 200명밖에 안 뽑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네. 일자리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인터뷰도 했었어요. 네. 여성 기술직 직원도 현재 있기는 한 거죠? 네,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요일 벽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술직 신규 공채에서 여성을 채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현대자동차 기술직 인원이 2만 8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여성이 한 명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여성이 500명 정도 있는데 면 2%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원들이 공채를 통해서 선발이 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사내하청 소속으로 일하다가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직원들입니다. 네. 2010년부터 수차적으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었는데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들은 2014년에 노사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었고요.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초기에는 여성 노동자들은 굉장히 많이 철저히 배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통해서 여성 채용차별이 여론화가 되면서 2018년 6월에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 2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좀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면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경쟁하는 것보다는 남녀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여성들이 이렇게 도선사가 별로 없어요? 네, 100년 만에 여성 도선사가 처음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도선 제도가 도입된 게 1915년이에요. 그러니까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도선사가 탄생했는데 여성 도선사가 아예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항만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만마다 조수간만의 차나 해저 지형이나 바람과 물살, 지형지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항만을 잘 알고 있는 도선사가 배치가 돼서 선박의 입출항을 돕게 되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이 도선 수습생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26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중에 최초의 여성 도선 수습생 37살 A씨가 포함이 된 건데요. 최연소 합격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최종 합격한 26명의 평균 연령은 45살이고요. 최고령 합격자는 59살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6명, 인천항에 5명, 여수항에 4명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선발시험이 총 톤수가 6,000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맞아요. 승무한 경력이 네. 있으면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 연봉도 굉장히 높습니다. 5억 원이 넘는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에 선발된 이 여성 도선사의 경우에는 한국해양대 출신인데 STX 패노션에서 3등 항해사부터 1등 항해사까지 그리고 일본 회사에서도 1년 일을 했고요. 싱가포르 선사 BTS 탱커스에서도 일을 했던 우리나라 첫 여성 외항선 선장을 지낸 분입니다. 제 남동생이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아는데 네. 제 90년대 학번이거든요. 네. 수습을 하는데 배에 여자 화장실이 없었어요. 여성이 배를 탄 적이 없어서. 그렇죠. 옛날에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학생이 배에 타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기숙사를 만들었다,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90년대에 거의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초의 도선사가 발표가 됐다는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럼요. 해군사관학교에 여자 승조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선장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그렇죠. 예. 아마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밤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 27일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일로 프랑스 곳곳에선 이민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시위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 사회 이민자 차별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둘러싼 갈등, 프랑스만의 고민은 아닐 텐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위가 이번에도 굉장히 격렬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에도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든 상황이었지만 네. 곳곳에서 여전히 시위가 있었는데요. 8일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회 금지령을 무시하고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이 8일 시위는 공식적으로는 2016년에 경찰에 체포돼서 구금돼 있던 도중에 사망한 24세 흑인 남성 트라우레를 기리는 연례 추모 집회였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진 10대 청소년 관련해서 폭력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금지령이 이 집회에 내려졌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몰려 나온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시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어제 7월 14일 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15일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폭죽 판매, 운송, 소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위에서 시위대가 폭죽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를 혁명 기념일 연휴에 많이 하니까 이제 새로운 폭력 사건이 발생할까봐 지금 이 폭죽 소지를 막았고요. 네. 지금 프랑스 최근 폭동으로 1,160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3,700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된 상황입니다. 200개 이상 상점이 약탈을 당했고요.
있고요. 300여 개 은행 지점, 250개의 소규모 가게가 파괴됐습니다. 프랑스 기업 전체로 그 피해 액수를 환산을 해봤더니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4,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집계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7월 초에 파리 여행을 계획했다가 굉장히 많이 취소했거든요. 한 30% 정도. 네. 그래서 이 여행을 취소한 데 따른 피해까지 포함이 된 액수인데 아무튼 1조 4,30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시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연금 때문에도 이렇게 시위가 그렇죠. 격렬하게 네.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자주 이런 일들이 있어요, 보면. 마크롱 대통령 때 노란조끼 시위가 맞아요. 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잘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그런데요. 이번 시위는 이민자 가정 청소년이 경찰의 총격에 맞아 숨지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달 27일이었는데요. 네. 파리 서부에 있는 외곽 도시 낭테르에서 승용차를 몰던 17살 아랍계 소년 나엘 메르주크가 버스 전용 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난폭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다가왔어요. 차량 앞 유리창을 통해서 권총을 겨누고 엔진을 정지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즉각 총기를 발포했고요. 이 나엘이 총에 맞아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나엘 메르주크는 범죄 기록은 없었는데 과거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소년 법정에 출석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는 18세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7세니까 무면허와 무보험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카메룬 출신 아버지, 알제리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였어요. 근데 이 낭테르라는 지역이 대중교통하고 문화시설 같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민자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분노한 시민들의 폭력 시위가 이 나일 청소년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특히 10대 이민자가 시위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청소년이 사망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체포된 엿새 동안 체포된 3,000명 중에 30%가 10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일 소년이 사망한 게 정부가 이 취약계층을 이방인, 예비 범죄자 이렇게 취급을 한다. 특히 이제 이민자층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폭발해서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의 폭력성이 좀 유난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특히 이번 시위에서 집중 공격을 받은 장소가 학교랑 도서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기관은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문화시설은 문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위대들이 아무래도 교육, 문화의 혜택은 주류에만 편중된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로 학교와 도서관을 좀 집중 공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자들이 시위를 격렬하게 한 게 네. 종종 있었던 거죠? 이번 총은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프랑스에서는 2005년, 2009년, 2017년에도 대규모 소요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모두 박리회라고 불리는 파리 교외 변두리 지역에서 다 시작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소득층, 이주민 출신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2005년의 경우 북아프리카계 소년이 이 파리 북쪽의 이 박리회 지역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감전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폭력 시위가 격화되고 장기화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졌거든요. 네. 2007년에도 또 파리 북쪽에 있는 빌리에르빌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북아프리카계 소년 2명이 경찰차랑 충돌을 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크고 작은 폭동이 또 수년간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 프랑스 파리를 좀 분석을 해보면 파리 도심이 있고요. 이제 순환도로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바깥에 있는 교외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교외 지역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이민자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병력하고 노동력이 좀 많이 부족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후 재건 과정 또 고도 성장기에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에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네. 프랑스로 건너온 노동 이민자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프랑스 사람들보다 인건비가 쌌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넘어왔던 경향이 있고 그래서 5, 60년대 이 북아프리카 이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한 후에는 혼란스러운 정세를 피해서 프랑스에 정착하려고 이민자들이 정말 대거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서유럽하고 그 북아프리카 경제 격차가 커지니까 계속해서 이민자가 유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2021년 기준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700만 명이 이민자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네. 이걸 이민 3세대까지 더 넓히면 프랑스 인구 3분의 1은 이민자 출신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예. 있습니다. 예. 전체 이민자 중에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절반 정도에 가깝고요. 그중에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3국 출신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역사적으로 말하면 프랑스가 필요에 따라서 네. 식민 지배했었고 네. 그것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와서 그렇습니다. 이민하라고 네, 그러니까 네.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 통합이 실패해서 지금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불거지는 이런 거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민자들은 다 가난한 거야. 이것도 사실 선입견일 것 같은데요. 네. 이민자들 중에서는 우리 유명하게 우리도 알고 있는 그렇죠. 슈퍼스도 있잖아요. 네. 네. 그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배출이 됐어요. 일단 지네딘 지단이 네. 알제리계잖아요. 부모님이 다 맞아요. 알제리계고 카림 벤제마도 아랍계고요. 킬리안 음바페도 부모님이 다 북아프리카계십니다. 배우 이자벨 아자니도 아버지가 알제리계고 에디트 피아프도 이렇게 북아프리카계 아니, 후손이에요. 프랑스 축구 대표팀은 다 이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빼고 지난번 월드컵 때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뭐 프랑스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3명 정도에 불과했다. 23명의 엔트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민자들 이제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프랑스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차별이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인종, 민족, 국적, 종교가 이제 다양하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지금 이민자들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결되질 않는 겁니다. 이민자가 일단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13%예요. 그런데 프랑스 전체 실업률은 7%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프랑스 정부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에 이 이민자들이 몰려 사는 교외 지역, 방리외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주기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슬럼화가 되니까. 네, 별다른 네. 성과가 없었고 마크롱 대통령도 2016년에 처음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 출마 선언을 이 방리외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재건하는 게 내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이제 공약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2018년에 새로운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15년여 동안에 주택하고 교통 인프라 개선 같은 것에 이 방리외를 지원하는데 한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1조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치러지는데 이 경기장 대부분을 어디에 지었냐면 이들 여기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 방리외 지역 중 하나인 생드니에 지금 집중적으로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폭동이 발생했던 북동쪽의 클리시스 부아라는 곳을 살펴보면 빈곤율이 지금도 전국 평균보다 이곳이 3배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나아지는 상황이 전혀 되질 않고 있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뭐 주택을 개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네, 하지만 네. 교육 문제가 제일 큰 그렇죠. 거 아닌가 싶어요.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미국도 모든 사실은 게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네. 거잖아요. 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사회 진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근데 사실 미국 사회에서도 고민하는 게 이런 이제 차별 문제가 네. 마지막 끝단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경찰하고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꾸 숨지거나 이런 일이 그렇죠. 발생하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프랑스 옴부즈맨이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2012년부터 5년 동안 흑인이나 아랍인으로 인식되는 청소년의 80%가 경찰의 불심 검문을 당했거나 제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종은 이렇게 제지를 당한 퍼센티지가 16%예요. 그러니까 80%대 16%니까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
민주연합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프랑스 경찰의 인종차별 관행에 대해서 여러 번이나 개선하라고 권고를 내놨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일 이후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경찰의 무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 총기법을 이제는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프랑스는 2015년에 130명이 사망했던 파리 연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에 총기법이 개정됐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 경찰이 운전자가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면 총을 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봤더니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13명이 숨졌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흑인이나 아랍계 시민들로 지금 밝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프랑스가 이주민 정책으로 완전한 프랑스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차별로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정교 분리에 기반한 공화주의 이념을 지킨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을 프랑스 사회에 통합시킨다라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은 이민자들의 풍습이나 생활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적인 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프랑스는 이민자가 인종이나 종교적 특성을 포기하고 프랑스 공화국에 완전히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무슬림들의 경우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이제 삶의 방식이 좀 정해지는 경향이 짙은데 네. 이 무슬림들에게는 이 프랑스 사회에 정착하거나 프랑스로 동화되기가 오히려 좀 어려워진 그런 셈이에요. 그래서 좀 탄압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정신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백인들에게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이민자층에서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가 법으로 출신 집단에 따른 차이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뒀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이나 이제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는 이게 그걸 안 못하게 하는 되는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주자 가정이 출발부터 좀 어려운데 이걸 틀을 깨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잡 착용도 안 된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공공장소에서 우리는 히잡을. 어떤 종교도 다 네. 그것에 맞춰서 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비종교 국가니까 예, 세속주의에 맞춰서 여기에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프랑스 정부는 주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얘기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 기독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배경에 깔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민자 정책이. 네. 근데 프랑스 정치권이 분열됐다.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이게 지금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좌파는 경찰의 과도한 법 집행 관행을 비판하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이 점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이에 반해서 우파는 이번에 사망한 남의 나일 군의 사망이 폭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권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극우 세력은 또 이번 시위의 근본 원인은 프랑스가 아주 관대하게 이주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민자 수용을 이제는 제한해야 된다. 지금 이런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모습이 나타난 게요. 모금 운동인데요. 한편에서는 이 숨진 나엘 군의 가족을 돕자라는 모금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 이 총을 쏜 경찰관의 우리 가족을 우리는 돕자 이런 모금 운동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이 굉장히 다른 목소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서로 불거지면서 이 사태를 그럼 누가 해결하려고 나서는가 이거에 대한 약간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하면 똘레랑스의 나라 뭐 이런 그러니까요.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SNS 올린 글 때문에 또 시끄럽다고요? SNS랑 관련된 발언인데요. 네. 이제 과격한 시위가 SNS를 통해 조직되면서 시위대의 폭력을 조장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SNS로 결집 장소를 알리고 또 방화, 약탈 행위 장면을 찍어서 이제 SNS에 공유를 하니까 이게 젊은이들의 폭력을 부추겼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시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SNS를 규제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놓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건 정부와 지도층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젊은 층의 SNS 사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네. 이주민 청년층에서는 사태가 악화된 원인을 그럼 우리들에게 돌리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지금 프랑스 현행법상 SNS의 기능 일부라도 차단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지금 의회에서 사이버 보안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폭동의 여파로 법안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이 문제? 그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점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는 네네. 거예요. 근데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한데 아예 차별이 있다는 점조차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소요 사태는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런 권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씀이 제일 지혜로운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이룰지 그런 것들 좀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매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